네, 시민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됐고요. 11월의 첫 거래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다른 양상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외국인의 수급은 언제쯤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큰 종목들에서 유입이 되는 모멘텀들은 좀 무엇이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금요일 함께할 매니저들 한 주를 마무리할 금요일 멤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오늘장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김민석 매니저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마른 증시대금 지금 같은 시장에는 이제 본질에 충실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아쉽긴 했는데요. 근데 그래도 미증시 하락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은 그 종목 다른 종목들은 좀 상반적으로 빠지면서 그 자금들이 이탈하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에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반등에 대한 사이클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정치적인 요소라든지 지정학적인 요소,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소들이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10월에 보통 저점을 찍고 11월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바닥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11월도 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라든지 지역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11월 이후부터는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바닥권에서 기업 평가 대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좀 충실하게 좀 리서칭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밀려서 밸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을 잘 서치해보는 게 현재 시장에서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김민석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입니다. 미국 대선 이슈 때문에 오늘장 제 관전평은 오늘은 해리슨가인데요. 지난주까지 또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지난주까지 거의 한 27%까지 앞서고 있었고요. 폴리마켓에서 오늘은 이번 주 초까지는 한 32%까지 앞서는 것 같았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7%, 28% 해리스가 앞섰다는 발표와 함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슈가 확인이 빅테크들이 실적이 그렇게 큰 긍정적인 실적이 안 나오면서 폭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리스에 관련주인 2차 전지, 예를 들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 또는 덕산 데코피아 같은 소형주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는 중동 정쟁이나 러우 전쟁이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시각으로 또 수요일 진행될 11월 5일, 6일 진행될 미국의 대선인데요. 대선 여하에 따라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플럭추에이션이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또는 2달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이슈를 좀 던져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나올 대선 여하에 따라서 결과 여하에 따라서 아마 변동폭이 또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시적절하게 잘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 미국 대선 끝나고도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10월 한 달 동안 정말 변수가 많고 악재가 많아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 어제까지 10월까지 남은 악재 그리고 불확실성 탈탈 털어버리시고요. 11월 5일, 6일 나올 미국 대선 이후에는 국내 증시에서도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도주가 또 나올 겁니다. 준비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상 그래도 11월 시장이 연말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올랐던 날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11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장 한 줄 평을 거의 다 왔다. 힘내자라는 문구를 써드렸는데요. 악재 끝나간다. 네, 일단 지금
미 대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 때문에 누가 앞선다, 뒤처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증시도 흔들렸었고요. 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뭐 등등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 대선 자체가 지금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좀 많이 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불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민생 살리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연초에는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민생 살리기 정책들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매매할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지금 추세 돌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불확실성은 있지만 변동성은 있지만 매매 못할 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수급과 추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시장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매니저의 의견을 다 종합해 보면은 곧 다가올 이 상승장을 우리가 잘 기다려보고 힘을 내서 기다리고 또 힘을 내는 와중에도 좋은 종목들 미리미리 잘 봐놓는 것도 좀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전략 스치면 상한가에서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점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들어갑니다. 자, 미국 대선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준비가 되는 이벤트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 대선 하면서 시장의 여파를 좀 받았던 게 늦어봐야 8월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8월부터 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다시 등장을 하고 이번에 또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두 사람의 지지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엎치락 뒤치락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게 어떤 상승장으로 주는 모멘텀이기보다는 시장을 억누르는 좀 압박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게 일단 없어지면은 악재가 한풀 좀 꺾이는 것 아닐까, 악재가 좀 없어지는 것 아닐까, 다양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에 우리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잘 올라가는 섹터는 박준혜 매니저님 방산인 것 같습니다. 방산은 사실 누가 돼도 잘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이벤트가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한 거래일만 딱 치면은 바로 이제 그 대선의 범주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변동성이 되게 커지는 또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박준희 매니저님 일단 지금 방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방산 쪽이 좋을 것이다. 바이든? 트럼프 후보 쪽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방산 기업들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 증시, 미국 대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뭐 폴란드라든가 여러 가지 유럽 등등등 해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자체가 예전에 그냥 뭐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쏘고 뭐 인공지진 나면은 막 급등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방산주 그러면은 그냥 테마주지 얘네는 그냥 업종으로 분류하기도 힘든 그런 섹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부터 시작해서 기업들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뭐 K9 전차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뭐 잠수함, 뭐 탱크 등등등 해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이라는 어떤 무언가의 업종, 섹터로 완전히 분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미 대선 이후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또 보고 있던 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데 지금 또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보복 공격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또 며칠 전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전거래일인가요? 국제 유가도 지금 거의 3% 가까이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중요한 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북한군이 투입이 돼서 또 전쟁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국면. 그다음에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금
뭐였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네. 화성포를 또 화성포 19형이라고 해서 또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도가 지금 드론을 날려가지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뭐 소식이 나오고 지금 꼭 그쪽 미국 트럼프 쪽이 어떤 뭐 당선 아니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뭐 꼭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계속 꾸준히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준현 매니저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트럼프 트레이딩, 뭐 해리스, 미국 대선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을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하루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화요일, 수요일은 범주 안에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난히 방산이 제일 잘 갔던 섹터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 딱 시작이 되고 끝이 나면은 결과가 나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세론 한번 나오지 않을까? 걱정은 좀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오, 쭉쭉 간다. 네. 지금 주말이 어떻게 지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타격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주말 사이에 또 그런 소식이 나온다던가 뭐 원래 전쟁이 나면 안 좋겠죠. 뭐 미사일을 쏘고 뭐 이러면 솔직히 뭐 사람도 많이 다치고 죽고 하는데 안 좋겠죠. 하지만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 대선이 끝나도 또 뭔가가 시작이 돼도 저는 그것과는 이제 세 개의 이슈 중에 뭔가 하나만 지금 단지 좀 죽었다를 뿐이지 아직 두 개의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간다. 여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 대선에 대한 세론 우려 분명히 있지만 미국을 벗어나서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산주가 좀 부각이 더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세론 걱정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바로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진행이 된다,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쏘고 떨어질 것 같고요. 이제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좀 세론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성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왜 다를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느냐 뭐 이런 흐름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방산에 대한 수혜가 좀 많이 나타날 거고 전쟁이 더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무기 공백이 채워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제대로 이제 딥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종전이 되면 사실 방산주들한테는 악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 무기 공백에 대한 채우는 게 끝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수혜는 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적에 대한 수혜로 올라갔던 기업들은 더 이상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좀 세론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좀 소형주인 이제 국내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네.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한번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거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트레이딩의 모멘텀이 움직여진다 하더라도 방산 쪽에서는 안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예 좀 다른 관점으로 시각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도 있고 대선 이후에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결국엔 저는 좀 세로는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채팅창에는요, 조선희 매니저님, 금사유님께서 얘네는 방산 섹터 얘기하는 겁니다. 방산 섹터는 내년에 공매도 대상이 될 듯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이제 공매도가 다시 시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방산 sek터 오버밸류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수주받고 실적 잘 나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또 타깃이 된다면은 내년은 그 공매도 타겟이 된다라는 우려가 있다면 주가도 조금 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박 매니저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됐던 간에 저는 세론 뉴스도 나오긴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분간은 매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종전이다라고 그러는데 종전을 언급을 하되 기본적으로 자주 국방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방 관련된 예산을 편성돼 있는 국가들 보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국가들이거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중동 같은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그쪽에서 봤을 때는 제가 최소한 4, 4분기 때까지는 그래도 매출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매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텐데 네. 분명히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 만큼 또 공매도를 노리는 차익을 당연히 내고 나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많이 오른 주가를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또 그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또 일반 기관 투자자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3월 달 이후에는 뭐 분명히 공매도가 들어오긴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까지는 강한 모습을 하면서 한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네. 대장 종목들이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은 한 2월 달까지는 충분히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좀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박준현 매니저님, 방산주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종전. 전쟁이 끝나는 게 방산주의 리스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전쟁이 끝나는 걸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되게 오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한다면은 그런 리스크밖에 없다면 방산주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어쨌든 뭐 흐름만 놓고 본다면 방금 전에 공매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예. 예, 공매도는 어쨌든 많이 오른 주식, 단기간에 많이 오른 주식한테 공매도라는 거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또 많이 조정받은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 보신다면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종전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주에는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까 또 조 매니저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뭐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뭐 우리나라 무기를 지금 사가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자주국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탱크도 좀 좋은 거 있어야 되고 미사일도 옛날 거 말고 좀 좋은 거, 비행기도 좀 좋은 거 이런 게 있어야 지금 우리도 자주국방을 할 수 있고 누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감히 쳐다보지 못한다. 감히 진짜 어쩌지 못한다. 내가 센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로 한 4, 4분기 올해까지는 좀 더 긴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출은 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에 대해서 우리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세론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갑자기 질문이 좀 생각이 나서 아무래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특정 섹터에서는 세론 현상이 나오고 매도 현상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종목들, 섹터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론이 나오면 이거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섹터 혹시 있으시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 대선 테마가 너무 많아요. 뭐 원전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요. 전력, 재건, 에너지, 뭐 이제 어떻게 본다면 가상화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섹터들 중에서 대선 끝나고 이것 조금 가격 하락이 강하게 나온다? 이거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섹터 있나요? 저는 약간 안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마리아나 쪽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해리스 후보도 그렇고 트럼프 후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좀 교집합이 되는 게 지금 마리아나 정책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하겠다, 이제 합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세론이 잠깐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바이오가 갑작스럽게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해리스 지지율이 나오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끌어올리면서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여기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된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과거부터 계속해서 합법화 관련된 기대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시세를 한번 분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김민석 매니저 우리바이오 이야기했고요. 우리바이오 말고 이제 마리화나 섹터를 이야기했고요. 조선 매니저님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뭐. 저는 이제 특별하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기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약간 자기들이 원하는 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섹터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5일, 6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박빙으로 이번 대선은 끝날 것 같은데 그 끝나고 나면 대선에 당선된 후보는 굉장히 이제 여파로 인해서 좀 더 갈 것 같고, 그렇지 낙선된 후보들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은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지금 보니까 실적이 조금 좋게 뭐 IT 종목들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IT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부조화적인 현상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치 관련된 이슈에서 대선에서 뽑힌 사람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은 조금 이게 미스매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선 이후에 분명히 어떤 대통령이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가 굳이 뭐 어떤 섹터로 지정 안 해드려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선 후보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리뷰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오늘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지난주 얘기 못했으니까 다음 주쯤에 이 섹터 괜찮을 것 같다. 꼭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그러면 저는 방산으로 가서 얘기를 할게요. 방산이 만약에 세론이 나와요. 무조건 담아가야 됩니까? 저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뭐 말 그대로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쏜다고 해가지고 움직였던 시절은 이제 끝났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실적이 뒷받침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섹터나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당장 조금 뭐 악재라든가 무엇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만약에 새로운 뉴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찬스다. 찬스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주현 매니저님 그 방산 안에서 가장 좋게 보는 종목 바로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휴니드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휴니드. 네, 휴니드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또 드론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휴니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드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갖춰야 된다. 이제 무인 정찰기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차트 지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저렴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많이 비싸면 공매도도 걱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좀 저렴한 종목들. 그렇다면은 지금 역대급으로 봐도 휴니드라는 종목은 이렇게 쭉 크게 봐도 지금 뭐 18,000원짜리, 물론 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18,000원짜리가 지금 7,000원에 와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11,000원짜리가 7,980원. 그렇다면 한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도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서 지금 들어온 수급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온 수급이 있는데 거래가 없이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한 번만 더 들어와 준다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가장 큰 매물은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2,9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던 날입니다. 이날이 8월 6일이었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분명히 이 종목, 지금 휴니드란 종목을 사가지고 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10,000원 이상에서 아마 고통을 좀 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정도면 저는 충분히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 낮춰놓고요. 목표가는 한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 1차 목표가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방으로도 딱 지금 매매 전략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한 6,800원 선, 뭐 요 정도만 요 정도가 만약에 이탈한다면, 자, 이렇게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 밑에서 이렇게 주가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여기 마지막 저항 라인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밀어주신 것 같아요. 원래 이 시간에 가격 전략 차트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주시는데 이게 확실히 뭐가 좀 끼가 있다라고 좀 눈치가 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앵커님도 이제 거의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끼가 있다라는 말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네. 강조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조한다는 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휴니드 들어봤고요. 조선희 매니저님. 저는 이제 대형주 중에 방산주 중에 대형주 중에 대장주, 바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 예상 매출도 보니까 거의 한 2, 4분기 때가 비슷한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한 2, 4분기보다 1,000억 정도 더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조만간 나올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과 영업이익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 4, 4분기까지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영업이익, 매출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서,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월봉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매번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서운 종목이 더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직 제가 보기에 4, 4분기나 내년 상반기 때까지, 그러니까 3월 달에 공매도 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룸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즘 나온 리포트들도 예전에는 거의 한 30만 원 초반대 중반대였는데 리포트들이 다 40만 원 중반대 이상으로 많이 지금 목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0만 원 중반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여유를 갖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는 확실히 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 이렇게 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자,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 나왔거든요. 김민석 매니저는 어디를 선택해 주나요? 저는 약간 테마적인 이제 중소형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텍 종목입니다. 지금 빅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전, 이제 단어가 좀 이상하겠는데 종전 우려감이 또 이제 방산이라고 하죠. 종전 우려감.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종전이 우려로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어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이제 빅텍입니다. 빅텍은 이제 북한과 남북 간의 갈등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수출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핸들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대감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선에 대한 결과가 필요 없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쟁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모멘텀이 없이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충분히 붙으면서 국내 한으로 이제 남북 간에 대한 갈등으로도 충분히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도발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발에 대한 좀 횟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물풍선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는 뭐 탄도미사일을 또 이제 발사하는 그런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중동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파견으로 한국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라든지 군사력 파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빅텍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중동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우리가 지금 세론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우려감이 없는 빅텍을 좀 접근해도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주시면은 박스권 안에서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 지지 라인 이평선이 모이는 라인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여기 라인을 깨지 않고 상방으로 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5,500원대 라인을 충분히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일 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빅텍의 장점, 종전 우려감이라는 참 특이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은 뭐 전쟁주, 방산주도 그렇고 담배, 카지노, 우리가 뭐 죄악주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사실 올라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반대로 또 이제 윤리적으로 본다면 또 반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참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신기하다, 어불정설이긴 하지만 주가로 와야 된다라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고맙다. K뷰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최고. 자, 이번 분기 3분기에도 26.7% 늘어난 2.3조 원을 기록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입니다. 현재 YOY로 보나 QOQ로 보나 MOM으로 보나 지금 계속해서 수출 증가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여름에 되게 더울 때 화장품주들이 너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요즘 이상하게 수출 증가세는 나오지만 주가는 그만큼 따라가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김민석 매니저님. 네. 자, 수출은 계속 좋아요. 네. 주가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아까 우리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너무나 많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자금 자체는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 좀 이슈가 강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화장품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거는 YG 플러스라든지 예스24 같은 테마적인 성격으로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트레이딩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좀 증시 자금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포트폴리오에 편성을 한 것 자체가 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가 예측으로 봤을 때는 29년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 10%지 연평균 10%를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리 효과를 계산을 했을 때 10%를 성장하고 그 성장한 수치의 10%고 또 이런 식으로 쌓아간다라고 하면은
보다는 5년 동안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화장품에 대한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화장품 산업은 어지간하면 그냥 꾸준하게 성장을 하던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장을 꾸준하게 하고 충성 고객들이 많은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게 남자들도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추가적인 파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하게 만들어졌다가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최대 악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오랜 기간 한 3, 4년 정도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한번 시세를 만들어줬는데 여기에 대한 과거의 3, 4년에 대한 패러다임을 깨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서서히 개선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런 구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한 다음에 미국이랑 유럽 쪽에 대한 좀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화장품 산업과 지금의 화장품 산업은 좀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밸류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지금 밸류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밸류를 측정하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조정을 받고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모아가면은 오히려 기대 수익률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좀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금 새롭게 줘야 되는 밸류는 중국향이 아니고 미국향으로 가는 걸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미국향은 이제 중국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롱런하기 위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뭐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갑작스럽게 여기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정책 친화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이제 동남아 쪽으로 좀 수출로를 확보한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변동성 없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난 기업들이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매니저가 바라봤을 때는 화장품주가 일단 그동안 안 갔던 이유가 시장에 돈이 없다라고 얘기해 줬고 확실히 10월, 9월 시장은 유동성이 진짜 없었던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갔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2차 전지 이쪽으로 먼저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화장품으로 오겠죠. 일단은 같이 갈 겁니다. 동반적으로 같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많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근데 매수 대기 자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바닥을 기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매수 자금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시장 증시 자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얼만큼 지속적으로 치고 갈 수가 있는지 그거는 결국에는 실적이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화장품은 좀 후발주로 빠지진 않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캐즘 현상을 극복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를 바라보기보다는 화장품이 좀 더 시세가 강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투자 심리가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그때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화장품 쪽에 대한 수급 쏠림이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저는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뭐 먼저 갈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셔도 좋지만 이제 화장품도 빼놓지 않고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여름에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대 있어가지고 와 이거 지금 못 사겠는데 라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 대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괜찮은 상태 잘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희 매니저님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것들 혹시 잘못 잡았다가 더 떨어질 우려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올라갈 기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저도 이제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 아까 김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지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지금 가만히 보면은 반도체 하루는 반도체가 반짝했다가 그 다음 날은 2차 전지가 갔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뭐 제약바이오하고 이런 장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테마가 가끔 이제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화장품 종목은 굉장히 매출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실적이 좋긴 합니다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당분간은
트럼프나 말씀드린 해리스 관련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은 그쪽 관련된 업종이 또 움직일 테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국내의 3대 핵심 이슈인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쪽이 또 먼저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조금 저도 이제 뭐 오늘 종목을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는 것만 여러분들 네.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보수적인 의견을 얘기해 준 조선희 매니저. 반면에 박준현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화장품 오랜만에 좀 달릴까라는 생각, 그 예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화장품 섹터가 예전에 움직일 때도 뭐 한알령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화장품 sek터가 움직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실적이 잘 나와서 움직였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누가 온다, 유커들이 온다, 그렇죠. 모은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이 화장품 섹터가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였지 실적 가지고 움직였던 저는 어떤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2018년도 한알령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 국내 이 화장품 기업들도 뭐 동남아시아 쪽이라든가 북미, 유럽 쪽으로 해서 좀 고품격 이제 좀 비싼 그런 화장품 위주로 팔면서 지금 실적들을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저는 중국 쪽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지금 1930조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내달에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지금 다음 달 11월 4일에서 8일 정도에 열리는 제12차 상무위원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인대라고 하죠. 아마 거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 대규모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움직인다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화장품 섹터에서는요. 그것만한 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게임주들 중국 판호권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지금 승인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알령도 어느 정도 풀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우리 화장품 섹터에서 테마에서 가장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컸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에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쪽에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중국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김희성 매니저님 이 의견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있으면 좋지만 유럽이랑 이제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회복이 되면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부양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또 시세는 좀 더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다시 갈게요. 중국향 화장품. 네. 저는 조금 신뢰가 안 가요, 사실. 이러다가 항상 만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도 이랬잖아요. 네, 중국 관련 중국향 화장품주들 잘 가다가 네. 중국 그래 경제 다시 부흥시킨다라는 모멘텀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엄청 잘 갔습니다. 하지만 연속성이 또다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지금 화장품 중국향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주가를 사는 게 아니라 시세를 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따라가는 거 말고 지금 이제 뭔가 우려감이 있고 변동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고 뭐가 안 좋다, 뭐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전 우려감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아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민성 매니저 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지금은 매수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 저는 오히려 그럴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화장품 섹터는요. 방금도 우리 앵커님이 뭐 길게 가야 되는데 길게 못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러 종목들 이제 차트를 일단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요번에도 올해에도 지금 거의 한 4, 5개월 이상, 뭐 5, 6개월 이상 움직인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쌀 때 쫓아가지 마시고 좀 저렴할 때 좀 사두시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바로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박준현 매니저님? 네, 저는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ODM 전문 기업입니다. ODM 전문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만들어 주세요. 뭐 우리가 무슨 뭐
핸드크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용기부터 제작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내용까지 이 기업이 다 코스맥스가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 A라는 회사 뭐 상호를 찍어주는 거겠죠. ODM 기업입니다. 이 종목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정도면 이 종목도 예전에 보시게 되면은요, 2020년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7, 8개월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빨간색 한 칸이 지금 1년치입니다. 1년치인데 거의 한 번씩 움직이게 되면 반년 이상씩 움직이고요. 지금 2023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거의 6, 7개월, 7, 8개월 정도씩 움직였습니다. 올해도 지금 보시게 되면 3월부터 6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움직였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면은 매매하기가 참 저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1만 원선, 뭐 12만 원선 여기에 딱 지지라인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는 바로 위쪽 지지라인으로는 한 13만 원 선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번 또 수급만 받쳐준다면 이 아이는 하방보다는 또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급이 전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말 정도에 거래가 발생을 최근에 많이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그때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던 부분을 본다면은 그 가격대가 지금 한 14만 원, 14만 원 중반 정도거든요. 근데 15만 원 선이니까 저는 충분히 한 번 정도 더 위로 가지 않을까. 뭐 중국의 모멘텀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실적 소식들이 나오면 자, 한번 가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중국을 못 믿는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코스맥스 차트를 보니까 혹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코스맥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VT입니다. VT는 뭐 리들샷, 예전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장난이 아니죠.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컨센서스로 봤을 때 YOY로 전년 대비 한 매출 같은 경우는 한 50%, 영업이익이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EPS 같은 경우에 한 150% 가까이 늘 확률이 높은데 이게 이제 예상치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실적은 좋은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박스권대 지금 보시면 한 27,000원대 지난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졌었는데 점점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공개 방송이나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할 때 벼룩의 3단 뛰기 전법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뭐예요, 보통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목표 가격,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4만 원인데 4만 원 가격대를 돌파를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거는 목표 가격이 4만 원을 못 넘기 때문에 4만 원 근처에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일정 부분 제가 봤을 때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4만 원을 돌파를 하면 시세가 한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약간 좀 걸릴 것 같은데 3단 뛰기 전법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제 거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만 원 밑에 정도 오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4만 원을 돌파했을 때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보시면서 VT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벼룩의 3단 뛰기 전법 뭡니까? 이게 보니까 차트가 3번 정도 뛰긴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좀 긴데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게 궁금해요. 3번 뛰면은 네 번째가 곧 온답니까? 아니면 4번째까지 뛰는데 오래 걸리는 그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벼룩이도 원래 3mm짜리가 30cm 이상을 뛰지 않습니까? 자기 키에 100배 이상을 뛰는데 어느 일정 부분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컵에다가 가둬놓고 위를 막으면요. 벼룩이가 3번, 4번 시도하다가 그 이상 점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포기를 하잖아요. 투자자들이 4만 원 못 나가면 포기를 하는 순간 어떤 일정한 세력, 돈이 들어와서 그 가격대를
돌파하는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뛰어왔다, 뛰어 그렇죠. 올라간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을 드립니다. 그럽니다. 7.8기 전략.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벼룩의 3단 뛰기 전법. 더 궁금하신 분은 이제 조선님의 이제 무료 방송 가시면은 벼룩 3단 뛰기 뭐 다양한 몇 단 뛰기 뭐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의 화장품 종목은요? 네, 아까 이제 성호 앵커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아모레퍼시픽 저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화장품주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좀 지금같이 저평가 구간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 올라가는 종목 예스24 막 갑자기 3연상 가고요. 지금 YG 플러스도 막 계속해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테마적으로 올라가는 쪽에 계속 쏠려서 이제 매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이제 스티븐 상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지는 저도 몰랐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모멘텀이 갑자기 붙으니까 갑자기 올라가고 수급이 더 쏠리니까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건데 이걸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매매를 하다가 어렵게 매매를 하시거나 손실을 빠르게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바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고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기회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IMF도 이겨냈던 종목이기 증시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오히려 기회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을 때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은 어닝 쇼크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쇼크 때문에 지금 17만 원대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전년도 대비해서 160%가량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로 떨어졌던 모멘텀을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으니까 적어도 저는 적정 주가는 지금 구간에서는 17만 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향 매출을 좀 벗어나고 이제 미국향 매출이랑 유럽 쪽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중국향 매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의 수혜가 같이 맞닥뜨린다라고 하면은 17만 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적정 밸류를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실적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바닥에서 지금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이때는 분할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좋은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봐도 정말 딱 바닥입니다. 여기서 잘 모아가는 전략, 용기 있게 잘 모아가는 전략 이야기해 줬고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실적이 나온다면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때문에 지금 모든 차트가 3단 뛰기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는 지금 몇 번을 뛰어야 된 거지? 저거는 떨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왜냐면 3단 뛰기 전법 이게 아무거나 써보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수급이 들어올 때 이게 돌파가 되는데 거의 그 고점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헤드앤숄더라고 그러죠. 보통 헤드앤숄더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종목들이 3단 뛰기 전법하고 거기다가 겹쳐놓고 해버리면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겸비가 되면서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종목을 거기다 갑자기 대입해서 보면 꼭지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매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3단 뛰기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세 번째 3단 특이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징어 게임 2 이야기 이제 영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멍투성이로 나온 임시완 배우가 나오기도 했고 뭐 다양한 티저 영상들이 나오면서 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연말이면 오징어 게임 2가 나오겠구나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고 자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면 이번에 또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이제 버킷 스튜디오, 쇼박스가 며칠 내내 상한가를 갔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무엇보다 현재는 일단 오징어 게임 2가 재밌어야 됩니다. 원보다 더 재밌는 흥행 성과가 나와야 물론 주가도 일단 갈 것 같은데 워낙에 지금 미미로 좀 나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한번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야 되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조선희 매니저님 이거 지금 오징어 게임 2를 미리 좀 전략을 가져가 보자 많이 잃은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때 좀 빠르긴 한데 오늘 이제 티저 영상하고 모든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 10분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 PD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티저 영상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정재 배우가 그런 얘기하죠. 나 이거 해봤어. 그러니까 일부 시리즈 1에서 했던 그 게임을 자기가 시리즈 2에서는 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 티저 영상을 보면은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정재 배우가 다시 또 456번으로 또 출연을 또 하고요. 그리고 가장 또 핵심 이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영희가 또 나오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좀 틀리긴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시리즈 1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프론트맨이라고 나왔던 분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목소리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헬멧을 안에 가면을 벗으면서 이병헌 배우가 출연을 하는구나라는 이슈를 알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네? 원에 그걸 티저를 보고 하셨다고요? 아니 티저에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에. 원에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2에. 2에 그러니까 네. 원 같은 경우 목소리만 나왔고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2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랬었나요? 제가 좀 헷갈렸네. 네. 저 원도 봤었는데 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근데 하여튼 맞아, 그랬죠. 근데 좀 헷갈렸네, 좀. 근데 프론트맨에 이제 이병헌 씨가 계속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틀렸던 그 티저 영상을 보시면은 달리기 하는 거 100m 달리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달리기 육상편이 좀 나오고 거기다가 이번에 또 보강된 게 그 어렌지대에 있는 캐스팅대에 있는 그런 배우들이 상당히 예를 들어 갖고 임시완 씨나 또는 강하늘 그다음에 양동근 씨 그런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그런 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시리즈물로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시즌 1에 나온 거보다 시즌 2가 그 시즌 1 나온 거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흥미나 또는 오락성으로 이렇게 더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시즌 2에서는 그걸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3년 전에 시리즈 1에 나올 때는 이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이전에 이제 사실 우리가 한류 붐이 불긴 했습니다만 드라마 붐이 없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오징어 게임이 붐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드라마가 또 화끈하게 이슈가 부각이 됐던 그런 때였는데 3년 만에 지금 들어오면서 한 달 25일 정도를 남겨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더 넘게 지금 남겨놨는데 아마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이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아마 원처럼 그렇게 화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이제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있었죠.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서서히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팝콘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달궈져야 팝콘이 뻥 튀기듯이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이상 여유가 남았기 때문에 그게 좀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11월이나 말이나 12월 달부터는 화끈하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 2라고 하면은 심리로 뭔가 시장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예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자면 예를 들어 조선일 매니저가 오늘 이야기했듯이 다음 주쯤에 정말 빨리 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유명한 것들이 몇 개 있죠.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매수를 해놓는다면은 오징어 게임이 공개에 임박했을 때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럼 그 시세를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요거에 생각이 나고 오히려 오징어 게임 공개되기 전에 파는 전략이 더 낫겠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조선일 매니저는 이런 전략을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아닐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징어 게임을 보지 못해가지고 재밌을지 재미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오락성이나 흥미성이 언제 예전 시리즈 1처럼 이렇게 될지는 저도 알지를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 2년 전에도 그랬고 2년, 3년 전에도 그랬고 관련 종목들이 너무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 물리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티저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 3주, 4주 이상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가 12월 크리스마스 다음 날 26일이고 네. 마지막 시리즈는 2025년도에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텀을 두고 이렇게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이 이슈가 부각이 돼가지고 많이 날아가서 종목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때 늦게 가지 마시고요. 서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종목들이 달궈지기 전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본다면 아마 단기적으로나 또는 한 달 뒤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수익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선희 매니저님 바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레몽레인 갖고 나왔는데 야. 레몽레인은 여러분들 주인공이죠. 간판 여기에 보면 456번의 주인공 이정재 씨가 어제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이게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M&A 관련 이슈, 지분 관련 이슈 때문에 네, 문제가 맞아요. 많았었는데 유나이티드라는 그 이정재 씨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2명의 배우가 갖고 있는 그 회사에서 지분 경쟁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사실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뭐가 유명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잣집 막내 아들하고 이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던 제작사였는데 이 회사를 지분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올해 3월에 이정재 씨가 투자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일대 주주하고 이게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문제가 좀 많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제 법원에서는 이정재 씨 손을 들어주면서 이정재 씨가 드디어 이정재 씨와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있죠. 두 분이 이제 사내 이사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임명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대표이사는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슈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약간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육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관련 종목이면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이슈 관련해가지고 조금 뭔가 부각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지금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래서 레몽레인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네. 이슈 관련돼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약간 상승 구간에서 잠깐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지난번에 금방 말씀드렸던 그 M&A 관련 이슈, 그러니까 지분 관련 이슈에서는 약간 뭔가 반사이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 정도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 있는데 박스권에서 지금 나오면서 13,500원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 13,50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500원 정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13,500원 정도가 지지선이니까 그 밑으로 약간 왔을 때 네. 분할 매수 관점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점 고점은 19,000원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19,000원 정도 목표 예. 가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급하게 일단 매매하지 않은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레몽레인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콘텐츠 쪽에서 종목 볼만한 게 있을까요? 콘텐츠주 하니까 진짜 재벌집 막내 아들 우영우 이후에는 뭐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흑백요리사 혹시 보셨나요? 흑백요리사 관련주 없었잖아요. 흑백요리사 제작사가 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이 제작사로 이제 참여를 됐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 근데 진짜 다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눈물의 왕이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드라마 시청률 굉장히 잘 그렇죠, 나왔는데 그렇죠. 주가는 아직도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대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안 움직이는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는 이제 콘텐트리 중앙은 컨텐츠 기업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수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관심만 갖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참여했었던 이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흑백요리사도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드라마들을 제작을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DP라든지 카지노, 수리남.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를 대부분 참여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되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제 상각비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되다 보니까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 흥행할수록 이제 로열티로 나가는 금액이라든지 이제 투자를 받았던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는 구간은 아니라서
아직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 들어서 K 컨텐츠 자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드라마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배우를 섭외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이게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매수로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관심 종목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아니다. 관심. 이런 종목이 있구나. 콘텐츠리 중앙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옛날에 제이 콘텐츠리랑 이름 비슷하네?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바뀌어서 콘텐츠리 중앙으로 사명이 바뀌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네. 자, 뭐 앞부분에서 이제 전문가님들이 다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차트만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쪽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상 콘텐츠라든가 영화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기술적 분석만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 원짜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5분의 1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금 최근에 지금 어떻습니까? 뭐가 조금씩 거래가 발생하는 것 같죠. 자, 올해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차트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저점 4,800원, 4,870원 이후에 거래가 지금 빵빵 터져주고 있습니다. 여기 윗꼬리 하나 달았는데 이거 제가 분봉상 수급으로 제가 확인해봤더니 이거는 나간 수급이 아니라 이것도 좀 들어와 있는 수급이다. 그리고 원체 저점에서 들어온 수급이기 때문에 윗꼬리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현재가가 지금 7,000원대인데 앞부분에 한 10,000원대까지는 일단은 충분히 저는 상승 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랫부분으로는 지금 요 라인입니다. 한 6,500원, 6,300원 라인 정도만 선절 라인 잘 잡고 대응하면 지금 정도면은 한 번만 더 거래가 터져주면 하방보다는 위쪽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의 선택은 덱스터였습니다. 아까 이제 채팅창에 금사유님께서 금요일 멤버 클래스가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금요일 멤버 진짜 클래스 높고요.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보다 더 수준이 높은 인사이트는 김민성 매니저님. 어디에 있나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장중에도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 받아보시고 너튜브에 김민성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은 매주 화요일 2시 반에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밴드 링크 올려드리니까 밴드 가입하셔가지고 빼놓지 말고 공개 방송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의 밴드와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이라고 검색하시면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통은 네이버 밴드에는 한 5개, 6개 정도 대표적인 것들 아침에 한 7시, 8시에 올려드리고요. 링크를 걸어서 트레이딩할 수 있게 또 실시간 정보까지 드리고 있는데 오늘 2종목을 추천드렸는데 한 종목이 상한가를 먹었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뭐 제 자랑이니까 홍보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트레이딩할 수 있게 좀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장 끝나고 저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한 30분 정도 공개 방송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말에 시간 나시면 검색하셔서 한번 녹화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희 매니저의 무료 방송 주말 통해서 검색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조선희 매니저님은 주말간에 오징어 게임 1을 다시 보기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네, 저도 역시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요. 최근에 제가 제 알고리즘에서 추출된 종목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았고요. RFHC가 좋았습니다. 자, 빨간 등대 종목이라서 종가 베팅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뭐 직장인들이나 손이 느리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의 베팅, 종가의 베팅까지 하고 있는 박준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